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개회식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왕동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과학기술 분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컨퍼런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온라인은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외국인 분들을 위해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과학기술 분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스태피의 조항희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먼저 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총리 주재로 현안 조정 회의가 막 끝나고 지금 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차기 총장님이신 김은미 교수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유엔의 글로벌 지속가능 개발 보고서 GSDR 작성을 위한 15명의 독립과학자 그룹 저자 중 한 분으로서 SDG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은미입니다. 2020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과학기술 분야 STI for SDGs 새로운 기회와 과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황희 원장님께서 주관 기관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은섭 월드뱅크 코리아 소장님, OECD CSTP 장용석 부의장님과 또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스태피의 선인경 개발협력 연구단장님, 기술경영 김왕동 스태피 글로벌 혁신 전략 연구본부장님과 또 온라인과 현장에 참여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SDG가 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친환경적 지속가능 발전은 코비드-19과 같이 자연계에 있는 질병이 인간계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즉 인간과 자연환경이 보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동양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위 지구의 북반구라고 일컬어지는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는 과학기술 혁신, 즉 STI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제공되어야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의 또 우리 지역의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모르고 생겨나는 코비드-19과 같은 전염병,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전 지구의 온난화, 자연재해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국제적 공조 노력에는 국제기구를 다시 글로벌 가버넌스의 주축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 한국이 그러한 글로벌 가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STI 지원을 해줄 책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비드-19는 과거에 사르스나 메르스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고 또 여러 선진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계적인 영향도 비교적 적었던 반면에 이번 코비드-19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활동, 이동, 무역 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 정책과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공조를 하지 않으면 10년 후, 아니 바로 2021년 내년이면 전 세계의 분쟁, 전쟁과 재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세션은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셋째,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죠. 불균등한 혁신 역량 및 기술의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역량 강화와 관련한 다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빈국, 취약국, 내륙국, 군소도서 개발국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또 여기서 여성, 아동, 청년과 장애인의 과학기술 접근성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SDI for SDG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아직은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끝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활용한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 추진, 감염병 대응 적정 기술 공동 연구, 디지털 ODA 추진 등의 수준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디지털 강국이자 OECD 다 공유국임을 감안할 때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도국의 SDG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전략적, 사업적, 또 지원 규모 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이 그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머지 세션도 성공적으로 잘 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STI4 SDG를 국제기구 차원에서 실천하고 계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소은섭 소장님의 기조 발표를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소장님이 아쉽게도 현장 참여가 불가능하셔서 화상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장님의 기조 발표를 화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및 대응에 대한 협업, 지식 교환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이 플랫폼은 혁신과 기술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무소는 팬데믹 이후의 회복을 촉진. 안녕하세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은섭 소장입니다. 먼저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과학기술 분야 세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유의미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기관과 연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SDG와 혁신 기술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SDG와 세계은행의 Twin Goals, 즉 두 가지 목표라고 불리는 세계은행그룹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SDG 목표 달성에 과학, 혁신기술 그리고 그린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SDG를 위해 세계은행과 한국 간의 협력을 비롯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유엔의 회원국들은 17가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즉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이 SDG는 빈곤 종식을 위해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 교육,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성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 해양과 산림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SDG를 통해
전 세계는 극빈곤을 2030년까지 종식하겠다는 기한을 최초로 세운 것입니다. SDG는 또한 세계은행 그룹의 두 가지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계은행 그룹의 두 가지 목표, 즉 트윈 골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첫째, 극빈곤 퇴치,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 번영 증진입니다. 17가지의 SDG 목표 중 극빈곤을 종식한다는 것은 최우선 목표이고 이것은 세계은행 그룹의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빈곤 퇴치와 SDG 목표들을 달성하는 길은 당연히 쉽지만은 않은데요.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6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 5.2%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글로벌 빈곤율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증가할 전망입니다. 안타깝게도 추가적으로 1억 명의 빈곤 인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SDG를 지원하는 것이 곧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빈곤에 처한 인구를 지원하는 길입니다. 특히 SDG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혁신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아프리카 지부티라는 나라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바닷가에서 휴대폰 수신이 가능한 위치를 찾는 장면입니다. 이런 빈곤자들이 처한 디지털 격차에서 디지털 경제의 혜택,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We need to move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dividends. 이 혁신 기술 어젠다를 세계은행에서 Disruptive Technologies Agenda, 즉 와해성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혁신 기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혁신 기술은 UN SDG와 세계은행의 빈곤 퇴치 목표 달성을 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경제 성장, 시민 참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입니다. 혁신 기술은 개도국들이 몇 단계씩 개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선 전화의 일반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네트워크로 가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은 이런 식으로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 단계를 뛰어넘을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확산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30년, 전화기는 25년이 걸려서 겨우 10%의 인구에게 보급되었는데 태블릿 기기는 5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전화기가 40%의 사용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39년, 그리고 모두가 사용하는 보편화된 단계까지는 15년이 추가로 걸린 데 비해서 스마트폰은 10년 안에 인구의 40%가 사용하게 되었죠. 디지털 기술은 특히 세계 경제와 정보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재형성하고 개발에도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즈니스 연속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 중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전자상거래, 보건, 금융, 그리고 공공서비스나 필수품 제공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보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데이터에 근거한 효과적 코로나 대응으로 과도한 거리 두기를 면할 수 있었고 덕분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아무리 글로벌 현상이라고 해도 국가 간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가용성 그리고 사용성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더 큰 불평등과 정보 격차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기술은 또한 점점 더 기술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일자리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경제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세계 각국의 빈곤층은 더욱 취약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빈국에서의 보급률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명 중 1명이 인터넷 접근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직도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 속에서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교육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포용성에 대한 다양한 장벽을 해소하고 포용적 기술 전환을 위해서 디지털 격차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창업가, 스타트업들과 협업하고 개발도상국에 혁신적인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SDG를 달성을 위해서 보다 그린하고 탄력적인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당 SDG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위한 SDG 6번,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SDG 7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에 대한 SDG 11번,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SDG 12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SDG 13번,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한 SDG 14번, 그리고 육상 생태계 보존에 대한 SDG 15번이 있습니다. 친환경적 에너지, 물, 도시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SDG의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이 요구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두 가지 영역인 디지털 및 녹색 어젠다는 또한 세계은행의 핵심적인 어젠다이며 또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가 중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개발 협력은 글로벌 개발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발 협력에서 한국은 다자 간 대화와 글로벌 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이자 국제 개발에 떠오르는 원조 공유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뉴딜과 2050년 탄소 중립 서약은 녹색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디지털 및 녹색 의제에 대한 세계은행 그룹의 중요한 개발 파트너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디지털 및 녹색 혁신에 관한 세계은행과 한국의 파트너십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개도국의 혁신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Disruptive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Program, Technology and Innovation Lab,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같은 주요 부처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사무소는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하여 전염병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협업, 지식 교환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이 플랫폼은 혁신과 기술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무소는 팬데믹 이후의 회복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이 보다 나은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무소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와 민간 및 근로자들이 혁신 기술에 적응하도록 돕고 새로운 경제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SDG 이행을 진전시키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컨퍼런스 기간 동안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인섭 소장님의 기조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순서가 약간 바뀌셨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항유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원장님은 스태피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제도화시켜 주신 기관장이기도 하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그 총리님 주재 그 국정 현안 논의가 있었는데 장관님들의 열띤 토의가 있어가지고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조항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 축사를 해주신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서운섭 월드뱅크 코리아 소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STI4 SDGs는 글로벌 개발 협력 분야 핵심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TI4 SDGs는 STI 기반의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온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개도국들은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정책과 제도 정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STI4 SDGs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근본 컨퍼런스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STI 개발 협력 방향과 교육 및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와 과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협신 의제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그 세션은 발제 및 토론 세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OECD CSTP 의장님이신 장윤석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모두 단으로 올라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용석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원소속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고요. 앞서서 개회식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은미, 방금 가셨습니다마는 김은미 차기 총장님하고 조항희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송은섭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STI for SDG, SDG라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내세운 겁니다.
유엔이 만들었죠. 여기에 과학기술 혁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난달에 OECD에서는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맞이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유례없는 그런 과학기술 혁신이 동원이 됐고 그것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그냥 극복하는 데만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이걸 국가나 세계가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세션은 아주 유의미한 그런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뭐 자세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 분야의 대가들 전부 다 모셨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제가 드리질 않겠습니다. 다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DG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이 정책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하나, 그리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요. 또 디지털 혁신과의 연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를 해주실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발협력연구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발표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발협력연구단장 선인경입니다. 올해 진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인 SDG 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제사회 내에서 2016년부터 SDG가 도입됨에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의 활동에 관련된 활동 목적, 대상, 그리고 주요 개발 주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지난 10년간 ODA에 대한 관심과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 개도국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에 주목을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ODA 지원을 요청하는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었고요. 다음 해인 2019년도에 외교부와 함께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국내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 K 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ODA의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STI 과학기술 혁신, STI 개발 협력을 중점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는 일단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전 인류의 글로벌 챌린지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챌린지 해결을 위해서 첨단 기술 활용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고요. 첨단 기술에 있어서 그 기술력과 관련된 전문 인력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주로 민간 그리고 과기계이기 때문에 민간과 과기계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촉진 메커니즘은 TFM이라고 해서 유엔의 IATT와 같은 태스크포스 에이전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TFM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주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신기술 업무는 올해 특히 최근에 추가된 TFM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STI for SDG, 그 제목에서도 다 추정하실 수 있듯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SDG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그리고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핵심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STI for SD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기계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I for SDG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STI라는 분야와 SDG 혹은 개발협력이라는 이 두 분야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STI를 찾으려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STI를 중점적으로 보고 STI의 활동 중에서 개발협력과 연계될 수 있는 혹은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그 SDG 시대에 변화된 과학기술 혁신 개발 협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최근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 트렌드의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이머징 시그널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한 새로운 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목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 신기술의 활용과 그다음에 뉴 액터들이 참여하고 있는 STI for SDG 관련 최신 사업을 약 30개 정도를 조사 분석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국내의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월드뱅크의 여러 사업, 그 다음에 유엔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for SDG, 혹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4차 산업혁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첨단 기술 개발 사업과 개발 협력 사업을 접목한 여러 프로젝트들, 그리고 USAID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리딕트 사업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조사를 하였고요. 이를 STI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각각의 프로젝트의 목표, 그리고 대상, 파급 효과나 성과 범위, 추진 경로, 그리고 각 경로별로의 STI의 역할을 중점을 맞춰서 유형화하였고요. 워낙 STI for SDG, STI도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고 SDG 내에 있는 17개의 목표도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STI를 활용하여 SDG를 달성하자라는 취지는 좋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면서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STI 활동을 가운데다 놨을 적에 최근에 STI 활동은 4개의 주요 목표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 생산과 기술 발전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주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혹은 R&D 정책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 왔고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는 주로 산업정책 혹은 혁신과 과학기술을 합쳐서 STI 정책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STI 활동이 국제사회 내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는 주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도 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글로벌 챌린지 해결도 STI 액티비티의 주요 목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I 목표의 STI 활동의 파급 효과와 그 1차적인 수혜 대상을 구분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고요.
지금 우리가 더욱더 좀 이해하려고 하는 STI for SDG라는 것은 단순히 STI가 어떤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일차적인 직접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산업 경제 발전 그리고 과학 지식 생산 등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그쪽을 걸쳐서 궁극적으로는 SDG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 이 모든 경로를 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각각의 경로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을 해봤을 적에 경로별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STI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었고 혹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툴로서 사용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SDG에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 그 R&D를 위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소스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각각의 다른 경로별로 STI의 역할이 다르고 키워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인도적 지원을 STI가 어떻게 툴로서 역할을 했느냐를 예를 들자면은요. 개발협력 사업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고질적인 이슈가 그 원조 자금 지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을 해서 원조 자금의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또 사업 효과성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빈민 지역에 대한 센서스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근거 기반의 사업을 기획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최근에는 고해상도 위성사진이라든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빈곤 지역의 인구 통계에 대한 자료를 추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개발 협력 사업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이나 기술 발전 쪽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툴로서 쓰였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르완다의 드론 프로젝트라든가 WR 콩고의 코발트 산업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같이 다양하게 그 비즈니스와 첨단 기술 개도국의 비즈니스 업계와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하여서 그들의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SDG 발전을 기여한다라는 그런 접근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각의 경로마다 STI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STI for SDG라는 정책을 기획을 하고 관련된 노력을 추진을 하고자 할 적에는 다른 차별화된 각 경로별로 차별화된 방법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요. 과학기술 개발협력 활동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과제에서는 그 이머징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의 활용과 그다음에 뉴 액터들의 참여를 살펴보았고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DI for SDG 촉진을 위한 정책을 이나 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경로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DG를 위해서 STI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줄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바탕하에서 다음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DG를 위한 STEAM 교육, 고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종일 기술경영경제학회 학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 영어로는 KOSIM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일입니다. 사실 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역시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구나. 제가 꼭 학교의 교수이고 또 그래서뿐만이 아니고 역시 교육이구나. 요즘 저희 집에서는 매일 저녁 5식구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란 거는 뭐 배달 음식 시켜서 5시 먹으면서 찢고 까불고 떠드는 게 일과입니다. 뭐 여러분의 가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그동안 미뤄뒀던 자식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애들한테 스팀 교육을 좀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스팀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컬러풀하죠.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직원한테 이거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 수도 있었지만 너무 요즘 말로 꼰대 냄새가 나서 그게 참 싫어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슬라이드 아이디어를 주고 제 글자를 주고 이 이미지는 다 우리 직원이 만든 겁니다. 한번 그 20대의 그 신선하고 창의적인 걸 좀 보시죠. 근데 너무 이 동영상에 들어가고 너무 혁신적인 건 제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빼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한 거는 다 제 잘못임을 밝혀줍니다. 이걸로 안 되고 이걸로 되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시 뒤에서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6,600만 명이 아니고 6,800만 명이 확진이 됐고 150만 명이 아니고 고새에 벌써 160만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에 흑사병이란 게 있었는데 그때 뭐 집계도 잘 안 될 때지만 한 1억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별로 기억이 없지만 스페인 독감 때문에 1900년에서 1910년, 11년 사이에 한 몇천 명이 죽었대요. 그때도 뭐 기록이 잘 안 될 때니까 다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거의 150만 명쯤 죽었고요. 한국 전쟁 때 한 500만 명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한 60년 전 얘기고요. 한 600년 전 얘기고 한 100년 전 얘기입니다. 최근에 의료 체계라든지 의료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150만 명이 그것도 군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사망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기본 전제 조건이라든지 환경을 송두리째 뿌리채부터 뒤흔드는 사건이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잠시 오해하는 것 중에 1차 산업혁명의 결과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와 조건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가면 1차 산업혁명조차 일어나지 않은 또는 그런 성과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 월드뱅크 소소장님 발표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제가 모두에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학 정원과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이미 역전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196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20살 곱하기 3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앞으로 5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 연금 주고 그냥 집에서 쉬시고 나머지 20대, 30대, 40대가 다 벌어먹입니까?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와 플랫폼이 무너져가고 있다. 눈을 좀 밖으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좀 밖으로 돌려보면 세계 그 교육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시장이라고 하면 사교육을 떠올리고 어떤 나쁜 대명사로 생각이 들지만,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에듀케이션 마켓이라고 교육 시장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인정하긴 싫지만 학령 인구라든지 대학생 수가 모자라서 외국으로부터 수만 명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교육에 관해서 교육은 뭘 가르치는 것이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가르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문제 해결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과거에는 성인들이 있어서 또는 정부가 있어서 이것만 외우면 돼, 천자문만 외우면 돼 그랬습니다. 국민교육원장만 외우면 돼, 계산만 잘할 줄 알면 돼, 그러면 직업이 생겼어요. 지금은 아닌 거 다 아십니다. 자,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생겨난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1960년대에는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들끼리는 몰래 얘기합니다. 야, 교수가 제일 쉬워. 공부만 하면 되잖아.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나 지금 외우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나 요리사나 e스포츠 게임 플레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고 등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과학기술, 콘텐츠, 플랫폼 형성하는 시기에 살아야 됩니다. 또 도서관의 역할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면요, 제가 가보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책을 보는 곳이 아니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화가 나서 별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시죠? 특정 종교에서 특정 집단에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일부 그 레귤레이션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행동은 1960년대랑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피션시를 추구하던 시대의 민과 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계곡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참 좋아하고 참 장점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계곡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계곡? 이 계곡을 넘어야 우리가 창의력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스팀 교육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스템 교육만으로 됐습니다. 스템 교육은 뭐냐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왜 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을 고려하고 교육 환경을 고려하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왜 해야 되지? 하면 누가 해야 되지? 또는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 1년 동안 지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반응이 참 좋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고 굉장히 좋은 방향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 환경은 ODA 저희 열심히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후에 최빈국에서 OECD 멤버가 된 최초의 나라입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들은 KBS에 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개도국에 가서 일종의 ODA 활동을 한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저는 감히 새로운 K-웨이브로서 스팀 교육을 한국에서 잘 진행해서 SDG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콘텐츠를 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TV에서는 로봇 워라고 해서 로봇 간의 싸움을 중계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우리나라는 기생충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롤이라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은 매일 게임을 합니다. 우리 집 애들도 셋이 모여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 보면은 아미라는 게 있습니다. 아미가 뭔지 금방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입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팬클럽이 되어 있고요.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 저렇게 다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민간과 기업이 이루어낸 상당한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자, 협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식량을 원조 주거나 원조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았죠. 그 다음에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지어주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휴먼 리소스를 개발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It takes a whole earth village to raise a child.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요. 원어는 이렇습니다. It takes a whole village입니다. 제 앞에 earth라는 말을 제가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라고 하면 100만 가지쯤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지금 글로벌 스팀을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에 확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최를 하신 스태피, 제가 여기 원장님도 계시는데 어젠다를, 무거운 어젠다를 하나 던지는 것 같은데, Earth Village가 다 필요합니다. 연구소도 필요하고, 저 같은 학교 회장도 필요하고, 기업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고, 과학기술자도 다 필요합니다. 지금은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 크라우드가 통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일 학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지식이고요. 그 지식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과학과 수학과 매스메릭스 뿐만 아니라 아트까지 포함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디지털 혁신과 SDG의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규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기술 정책과 지속 가능 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박경열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세션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인데요. 앞서 발표들도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요. 저는 디지털 혁신과 SDG,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라는 그런 주제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은 우리가 그 현대적인, 그 근대적인 그 개발 원조의 시초라고 여겨지는 그 마셜 플랜 이후부터 5, 60년대 근대화 이론이나 네오클래시컬한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모델에 있어서 가장 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원동력이자 또 국제개발 협력의 촉매제로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개발 협력의 어떤 주류 논의에서는 다소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의미가 더 크고 또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현장 중심적인 그 사고나 활동이 개발 협력에서는 또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코비드-19 이후로
과연 그러면 이렇게 모빌리티가 떨어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협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큰 도전 과제들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이런 배경에 있어서도 이제 디지털 혁신이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인 중요성이 커졌지만 사실은 공여국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디지털 혁신이나 전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론적으로는 ICT for Development라고 하는 그런 그 학계로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제가 12시 5분까지 그 발표를 마감이 돼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니까 거의 이제 12시 5분이 됐는데 우리 오늘 앞서 그 우리 존경하는 서운서 선배님 그 disruptive innovation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파괴적인 혁신을 제 발표에 적용을 좀 해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행한 연구나 또 현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 한 2가지 정도, 그다음 과제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그 앞으로의 SDG 협력이나 한국에서의 함의 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난 30년 동안 그 디지털 기술, 뭐 지금의 데이터 개발 협력 이전에는 뭐 오래전부터 아까 그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nowledge for Development 그리고 ICT for Development 또 그 이전에는 뭐 적정 기술 여러 가지 기술 혁신적인 그런 논의들은 항상 있어 왔었는데요. 특히 그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 성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함의가 어떤지 이런 그런 부분들로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학계들의 연구가 있었고요. 특히 그러면 그 전에 정보통신 기술에 비해서 과연 디지털 혁신은 무엇이 다른가? 물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연결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노드도 한 가지, 2가지의 디바이스에서 뭐 사물 인터넷이 됐든 우리가 나중에 그 개발 협력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층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 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에 그 적용하고 또 국제개발 협력에 적용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국가 단위의 그 타겟이 국가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이나 아니면 SNS 상의 여러 가지 그 베네피셔리들이 자기네 데이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이 창출되면서 개인을 타겟할 수 있고 그다음 커뮤니티 레벨을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층위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뭐 정보 총리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속도나 그 양에 있어서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혁신이 과거에 수단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여기관의 전반적인 혁신이나 지속가능 발전의 협력 체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혁신까지 개발 협력의 상수로서 이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그 항상 그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이나 전환의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수집되지 않았던 그리고 적게만 그 수집됐던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되고 있고요. 2번째는 그것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술의 향상.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극도로 연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4번째는 사실은 그 ICT for Development 관련된 프로젝트가 사실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 중심적인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젝션 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도입이나 확산의 관점에서는 바라봤다면 지금은 그 수원국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의 개발 협력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돼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면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해진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가능성 측면에 대해서 데이터와 기계합습 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까 선인경 박사님께서 너무 그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제가 2007년부터 8년에서 일을 했을 때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백신 트라이얼을 위해서 이제 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던 그런 그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이렇게 하우스홀드 서베이를 이렇게 했던 것이 뭐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이제 그 이노베이션 랩에서 근무했을 때 그 맵 키베라라고 하는 그 케냐 그
그 나이로비 지역 외곽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얼번 슬럼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접근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지리 정보를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지리 오픈 스트리트 맵 베이스에 이제 그 GIS 베이스의 그 맵을 형성했는데요. 지금은 아까 선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새틀라이트 이미지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지금 저희 그 카이스트 랩에서도 차명 교수님과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에서도 그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갔던 개발 협력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술을 투입하고 확산시키는 데뿐만 아니라 공여기관에 있어서 공여기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과 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 월드뱅크가 그 공공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이제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월드뱅크가 지난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3만 개 지역의 그것을 이제 저희 팀에서 이노베이션 랩 팀에서 매핑 포 리절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개의 중요성은 그 우리 개발 협력이나 지속 가능 발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동안 되어 있던 투명성의 문제, 또 공여기관들 간에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오버랩도 많고 그런 이제 코디네이션 문제를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라위에서 저희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제 확산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다운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센서를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각 공여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혁신의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필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그 조직 혁신이 필요하고 또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송은석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ICT에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프로깅인데요. 2G에서 바로 4G로 가고 랜드라인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로 가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이제 ITU에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통계인데 굉장히 기다렸던 데이터인데 사실은 지난 3, 4년 동안 그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그 젠더의 그 성별 격차에 있어서 그 미들 인컴 컨트리나 선진국 그리고 또 이제 CIS 국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혀지는 그런 양상이 나와서 그랬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격차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회 정치적인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심화시키는 구조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기술이 맥락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0분이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또 주제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전반 또 ICT는 크로스 커팅 이슈이기 때문에 범분야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사실 앞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협력에 있어서 과학기술 기반의 증거 기반의 여러 가지 협력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단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지나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국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지금까지 과학기술 ODA 분야 또 ICT에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또 그 통계 분야에 있어서도 그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논의의 장에서 소위 그 규범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그 미약한 그 참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선진 공여국이 만든 그런 규범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신생 독립 공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런 그 규범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논의의 장에서 참여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그런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토론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렬 교수님. 지금 지난 한 10여 년 이상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세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요.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봤을 때 ICT라는 것이 이 국제개발 협력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이걸로 듣고요. 다음으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시간을 가지겠는데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준희 과기정통부 사무관님, 지금 구조 아프리카 협력 담당관에 계신데 특히 이 ODA 사업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서 임하시는 사무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ODA를 총괄하고 있는 한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분에서 7, 8분 정도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STI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는 하나의 수단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코비드 사건부터 시작해왔고, 이제 SDGs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개발 협력의 패러다임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SDGs 중에서도 ODA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정의도 없고, 통계적으로도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모두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별로 좀 분절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 협력에 대해서 대중들이 아직 인식이 아직 좀 저조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참여, 특히 이제 과학기술 인력들이나 이제 ICT 인력들이 좀 이런 개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발 협력에 대한 이제 국가별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버넌스가 있지만 이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과학기술 인력들에 대한 참여가 얼마나 되고 있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미흡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현재 그 과기정통부하고 외교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개발 협력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아마 이제 국제개발 협력 그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교부에 이제 그 국제개발 협력 이제 전략회의라는 것이 생기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게 잘 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마 외교부와 과기부가 이제 공동 의장을 하면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제 분절화를 해결하고 이제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팀 교육에 대해서 예,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부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캄보디아에 교육방송국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방송국이 단순히 이제 방송국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주 콘텐츠 자체가 지금 스팀 교육에 대한 것을 위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그 교육방송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이제 발표하시는 주제하고서 좀 매칭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박정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격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부처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화를 할 수 있는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토론에서 좀 좋은 말씀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토론을 챙겨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진상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상당히 경륜을 쌓으신 대가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장소에 저를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회의라고 제가 믿고 있고 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실은 지난 한 20여 년간 스태피하고 이렇게 연이 돼서 이제 과학기술 쪽을 쭉 이렇게 봐왔고 한데 뭐 굉장히 한정된 지식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그 발표하시는 내용들의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SDG의 STI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세계 공동 번영을 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아마 우리가 찾아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공동 번영이 되는 게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개도국을 같이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결국 이제 개도국이 발전해야지 되는 거죠. 아까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런 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나라나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국가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아주 특별한 뭐 시티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시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 규모의 랜드와 또 포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과학기술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학기술을 그러면 그런 개도국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자체 힘으로 발전하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영국이 과학기술 지식을 산업에 접목하는데 200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나서 그게 산업혁명까지 가기에는 정말 250년, 300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우리는 그런 기존의 existing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날리지를 갖다 그냥 어댑트함을 해서 우리는 불과 30년에 그걸 해냈죠. 중국은 뭐 거의 20년 전에 해냈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더 빠른 시간에 많은 개도국들이 정말 이코노믹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 지금 워낙 세계적으로 ICT 기술이 발전하고, 오늘 소은섭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디지털 디비던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월드뱅크에서도 그렇고 다른 UN 기구들도 다 거기에 디지털을 접목을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의 강점을 아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개도국들의 그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같이 공유하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디지털 이노베이션 얘기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 이제 박경률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디지털 컨버전스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모바일 핸드셋. 여기에는 모든 게 사진 찍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또 뭐 이메일, 뭐 서치 기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치가 여기 저도 다 사용을 못 하고 있지만 그렇게 디지털 컨버전스가 일어났죠. 그거가 사실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느냐? 요즘에 전통적인 시장 시스템이 새로운 온라인 이커머스로 바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마켓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계가 돼서 그럼 마켓이 디지털 시장으로 되니까 훨씬 효율화가 높아졌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시 베이직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럼 어그리컬처럴 섹터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ICT 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많은 개도국들이 그 어그리컬처럴 섹터를 또 발전할 수 있고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줌으로 어떤 컨퍼런스에 들어갔는데요. 자그마치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식량 수입액이 1년에 470억 불이고요. 그 아프리카 전체 그 푸드 마켓 사이즈가 1조 달러랍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식량이 아프리카에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가늠이 되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그리컬처럴 섹터에다가 ICT 또는 디지털 그거를 접목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우리 박경률 교수님 또 파괴적 혁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세기 초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때는 파괴적 성장, 파괴적 개발 이런 걸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비드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AI가 아까 말씀하셨죠. AI for SDGs. 제가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2년 전에 그 스티븐 호킹스가 세상을 떠났죠. 아이삭 뉴턴 다음에 가장 영리한 천체 우주 물리학자라고 그러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30년은 좀 빠를 것 같은데 30년 이내에 기술,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AI가 특히 발전해서 사람이 그 AI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류 사회를 컨트롤해서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워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인류가 영향을 받을 그럴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선의의 의미에서는 많은 그 좋은 그 포지티브 팩터들이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면도 잘 살펴야 되고 특히 뭐 기후 변화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말 스태피 또 그 우리 기술경영학회 뭐 모든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카타스트로피 내지는 어떤 케이오스 이거를 갖다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도 저도 뭐 이런 계통의 책을 읽을 애를 쓰는데 저 혼자는 사실은 부족한 거고 오늘 그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가 앞으로 더 많은 폭넓은 연구를 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는데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냥 마무리하면서 과학기술은 이게 퍼블릭 굿스, 공공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술이 필요한 국가와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우리 이정일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또 교육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 또 시간이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이 퍼블릭 굿즈. 거기에 저는 하나 더 붙이자면 글로벌 퍼블릭 굿즈.
그게 아닐까. 오늘 주제가 이 개발 협력 그리고 SDG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은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 연구단장을 맡고 계시는 박환일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자협력을 맡고 계시는 만큼 다자협력 관점에서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잘 듣고 그 속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지금 얻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STI4 SDG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그런 논의는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 달성을 위해서 STI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또 STI4 SDG가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의 논의들은 그동안 많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이제 글로벌 사회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실행적인 그 어떤 전략과 방안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TI4 SDG 논의를 이제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우리나라의 SDG 달성을 위해서 STI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SDG는 한국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SDG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STI가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STI가 이제 인식이 되면 어떤 STI가 필요한지 판단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국내적인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을 할 거냐, 그렇다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할지, 그리고 여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개도국이 SDG를 달성하는데 ST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개발협력 관점에서 바라보는 STI4 SDG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도국이 갖고 있는 그 현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STI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STI가 만들어지게끔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글로벌 사회가 STI4 SDG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는데요. 이 STI4 SDG 관련된 규범 또는 제도 또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세 번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UN 차원에서 이 STI4 SDG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상당히 좀 주도권을 가지고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STI4 SDG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생기고 여러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논의하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개발해서 이끌어갈지, 또 다른 나라들이 논의하는 그 아젠다 어떻게 참여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 모두 다 봤을 때 공통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글로벌 사회와의 협력인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됐던 개도국이 됐던 국제기구가 됐던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STI4 SDG를 개발협력이라는 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교 활동으로 봐야 된다. 과학기술 기반의 외교. 이제 아까 한주리 사무관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개발협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외교 관점에서 STI4 SDG를 바라보고 거기에 필요한 전략을 만들 때가 됐다. 자, 이러한 방식, 이러한 관점은 특정한 어떤 부처, 정부 부처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기관이 주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만들고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들은 모든 부처들, 범부처들이 다 관여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여러 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작년에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수립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STI4 SDG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외교 실행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경제인문사연구회에 속한 저희 스태피 같은 기관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을 외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표와 토론, 지정 토론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뭐 제가 감히 한번 그 썸머리를 해보자면 아마도 SDG라는 게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가치를 지금 제공한 거고 거기에 글로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지정한 게 아닌가. 거기에 과학기술 혁신의 특히 디지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닙니다. 불과 한 며칠 전에 OECD에서는 야망찬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타이틀이 STI for Digital, Green, Inclusive Futur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타이틀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나.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앞으로의 펼쳐질 그런 세계에 어떻게 그린하고 어떻게 포용적인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건가 이걸 지금 고민을 하는데 과학기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해서 요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과도 연결이 돼야 되고 교육과도 연결이 돼야 되고 외교와도 연결이 돼야 되고 모든 분야가 융합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오늘 발표나 토론을 통해서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머리를 드리고요. 제가 그 발표하신 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 그리고 토론에 나온 맥락에서 못다 하신 말씀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인경 단장님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른 분들 두 분의 다른 토론 발표와 세 분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박한일 단장님께서 STI4 SDG 같은 경우는 개발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외교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 경제, 과학기술 전반적으로 융합이 되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접근법에서 규범과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 동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 분야에 AI 프린시플을 만들기 위해서 OECD나 국제기구에서 AI 관련된 규범을 세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단순히 뭐 SDG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차원뿐만은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신기술이 개발될 때 규범이나 제도 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비즈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STI for SDG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민간 업체나 과기계의 참여를 적극 권장을 하면서 서로가 그냥 단순히 개발 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뮤추얼 인트레스트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윈윈의 사업이나 정책을 고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SDG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미 5년이 지났고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이 활발하게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기계의 관심이 필수적이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2030년이 끝나기 전에 비욘드 SDG, 그러니까 SDG가 이후에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또 갈 건지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한국 쪽에서 주도적으로 좀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DG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SDG 비욘드를 또 말씀을 당연한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박경렬 교수님, 네, 아니요. 저기 발표자 분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론 또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슬라이드도 있었지만 이미 지금 2020년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2030년 이후의 논의가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에 있었던 SDG 안에서의 트레이드오프 문제 때문에 사실 SDG가 평가하고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떤 노마티브한 그런 프레임워크는 주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많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선 박사님 말씀처럼 한국 정부나 또 스태피에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도 제시해 주시고 그럼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본다면 그것이 국가 경쟁 전략이 됐던 아니면은 개발 협력의 맥락에서 어떤 특정 커뮤니티나 특정 국가에 투입되는 기술적인 요소가 됐든 간에 기술뿐 아니라 그 기술을 구성하는 디자인, 또 알고리즘, 또 다양하게 수입되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하는 머신러닝 기술, 또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정적인 네트워크나 전력, 또 나아가서는 기존의 산업과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수원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기술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술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일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순서를 제가 헷갈렸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스템하고 스팀입니다. 스템은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거고요. 거기에다가 스팀은 그거를 다 대체하고 다 버리고 스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아트, 예술만 넣으면 이제 스팀이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공과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공과대학도 있지만 패션 디자인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더 기획처장도 맡고 있어서 말씀을 나눠보면 공대 교수님들은 어떤 얘기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예를 들면 이 아트 하시는 분들은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1분에 끝나고 어떤 거는 한 1년 걸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을 겪으면서 잘 보니까 이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창의적이기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이 어떤 공학적인 거나 사회 정책적 이런 거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 한준희 과장, 과기정통부 한준희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캄보디아의 교육방송국을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스템은 아까 제가 what하고 how인데 이거 하시는 거를 제가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가르치는 공급보다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생인 그 수요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경제학으로 치면 호모지니어스였는데 지금은 전부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그러니까 다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돼.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뉴욕주립대 이진상 교수님께서 공공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100%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박환일 박사님께서 범부처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100%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제가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공공재를, 이 중요한 것을 수요자에 맞게 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막 뿌리고 게다가 그게 지원했다. 그래서 뿌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은 그 씨가 죽습니다. 또 약간의 성과를 위해서 3년 줄게, 3년만 지원할게. 이거는 꼭 뭐 같으냐면 가시덤불에 씨 뿌려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잠시 정부가 지원하는 동안만 놨다가 죽을 겁니다. 그다음에 좋은 밭에 뿌리는 거야.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좋은 밭에 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밭에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울타리를 쳐야 되고 누군가는 뭐 거름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하민 박사님께서 범부처적으로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에 저는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요. 폐식 한 3분 정도 제가 더 쓰겠습니다. 그 토론해 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만 그 못다 하신 말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상 교수님. 예, 제가 뭐 1분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결국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그 한 분야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단어를 쓰자면 holistic approach. 이게 for STI SDG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요즘에 많이 그 인터내셔널 소사이티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전략들이 있는데 그걸 잘 아마 구상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어그리컬처에 어떻게 이제 접목하는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더스트리얼 섹터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으니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가 55개인데 거기 아프리카 대륙 그 컨티넨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그 다 어그리컬처를 중심으로다가 경제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베네핏이 있겠어요? 결국은 그 인더스트리가 발전을 해서 각 국가가 어떤 비교 우위, 그렇지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해서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함으로 해서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건 유로피안 유니언을 보면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아프리카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지는 모르고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이제 난관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진정이 되고 하면은 아마 이제 본물 쏟아지듯이 우리한테 과학기술, 보건의료, 그다음에 교육 많은 분야에 의의가 있을 거로 믿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잘 준비를 한다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한일 박사님. 네, 아까 그 비욘드 SDG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SDG는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뒤를 넘어가면 2050년을 전후로 해서 글로벌 사회들은 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을 하고자 지금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넷제로가 사실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SDG가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면 그 뒤에 비욘드 2030에서는 실제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 속에 깔린 어떤 이 사회 전반의 시스템, 사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변혁이 이루어져야 그다음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욘드 2030은 정성적인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생각해 놓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준희 사무관님께 마지막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박한일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로벌 아젠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과 ICT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글로벌 아젠다 참여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아젠다를 좀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가 이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 공여국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기구와 협력해 갖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그냥 많이 넘어갔네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SDG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SDG라는 게 그 개도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넷제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이거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 이거 저희들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오늘은 협력을 얘기했지만 경쟁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들도 큰 과제들이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계속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빼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주 원더풀한 그런 토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세션에 참여해 주신 의장님, 발표장분들과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STI4 SDGs 새로운 기회와 과제란 주제로 6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플로어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 컨퍼런스가 STI4 SDG의 활성화에 추석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과학기술 분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